2022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도시관리 세션 3입니다. 그 세션 3의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두 개의 발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사회적 경제 인자를 고려한 서울시 폭염 취약 지역의 유형화에 대한 발제와 두 번째 발표는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 방정식을 통한 TOD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발제 발표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발표, 사회적 경제 인자를 고려한 서울시 폭염 취약 지역의 유형화는 홍지수 님이 발제를 해주신가요? 오늘 그 발제는 제가 맡습니다. 강수영이라고 그랬습니까? 합니다. 예. 네. 강수영 님이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TOD 영향 요인에 대한 발제는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발표 임효진, 이창효, 김남태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인데요. 혹시 참여를 하셨을까요? 이걸 학회 연락을 좀 취해서 이렇게 좀 동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스튜디오에서 지금 나오신 선생님 계시죠? 예. 그러면 일단 제가 일단 시작을 하고 학회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주말이고 그래서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발제하는 중에 제가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은 먼저 전남대학교 변장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노용식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강수영, 양혜미, 홍지수, 송재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선생님들이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발제는 강수영 선생님이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발제를 하시고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발제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한 분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제를 끝내고 바로 이렇게 토론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순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제입니다. 사회적 경제 인자를 고려한 서울시 폭염 시험지역의 유형화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발제는 강수영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예,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네, 환경대학원 재학 중인 강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만 참석해가지고 약간 과외를 받는 느낌인데 네, 그러면은 지금 잠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잠시만요. 네, 혹시 잘 보이실까요? 잘 보입니다. 예,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그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해서 서울시의 폭염 취약 지역을 유형화하는 연구입니다. 이 발제는 이제 저가 있고 그리고 양혜미, 홍지수, 송재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해서 서울시 폭염 취약 지역을 유형화를 했는데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폭염의 발생 빈도와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국내 여름철의 폭염 일수는 11.8일로 전년 대비 53.2%나 증가를 했고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온열 질환으로 인한 국내 추가 사망자가 900여 명 이상 발생하는 등 다양한 건강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취약 계층의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 대상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 분포 지도를 제작하고 사회경제적 인자를 이용해서 이 지역들을 유형화를 했습니다. 이 어떤 연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로 인공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폭염 분포 지도가 많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서울시가 2020년부터 구축한 S-라고 도시 데이터 센서를 활용해 이 지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론적 고찰 이후에 서울시의 폭염 위험 지역을 추출하고 폭염 취약 요인 지표를 구성한 이후에 이 폭염 취약 요인으로 서울시 폭염 위험 지역을 유형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론적 고찰 부분인데요. 먼저 폭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 폭염이라는 거는 평소보다 더운 날씨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폭염이 사실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고 기온, 최저 온도, 평균 기온, 체감 온도 이렇게 다양한 노출 강도로 정의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다시피 최고 기온 기준이 많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33도 또는 35도 이상의 고온이 2일 이상 지속할 경우에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 기준으로 해서 폭염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염 취약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절대적인 폭염 노출 수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적응 능력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UNDP에서 정의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사실 동일 강도의 폭염에도 그 지역의 특성이나 개인의 적응 능력에 따라서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의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폭염 취약성 지표 체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UNDP나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대상지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지표를 조금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 변수를 설정해서 재취약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폭염에 대한 노출 수준과 지역의 어떤 다양한 요인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시로 일단 두 개를 들어놨는데 첫 번째는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가 폭염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구도심에 위치한 지역이 폭염의 위험도 높고 취약계층의 거주 가능성도 크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연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잘 다루어 줬는데요. 이제 저희가 조금 보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은 다양한 폭염 취약성 지표 중에서 그 자택의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인자가 포함된 연구가 생각보다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는 지표에 이 주거인자를 조금 더 명확하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폭염의 공간적 측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저희가 아까 에스타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폭염의 공간적 측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 영상 기온 데이터인데요. 위성 영상을 보고 그 지표면의 어떤 온도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랜셋 H나 위성 영상이 많이 이용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이게 인공위성으로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공전 주기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기상 문제 때문에 안정적인 기온 자료 취득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흐린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을 찍었을 때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국가 기상 관측 데이터인데 기상청의 AW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WS 같은 경우에는 관측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통제된 환경에서 잘 나오는 것은 맞는데
서울 내에 이제 27개밖에 없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디테일한 공간적 스케일에서는 실제 기온과 분석 자료가 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전역에 1,100여 개 가량 설치된 에스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지적인 체감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 아래 두 개 지도는 이제 저희가 직접 그린 지도인데요. 왼쪽은 기상청의 AWS로 추출한 열섬 지역이 되겠고, 이 오른쪽 그림은 서울시 에스다스로 추출한 열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열섬 지역이 이 서남부 지역에 명확히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에스다스로 그렸을 때 훨씬 더 디테일한 지역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서울시의 폭염 위험 지역을 추출을 했는데요. 저희는 그 에스타 데이터로 2021년 6월에서 9월을 여름으로 잡고 행정동별로 체감 온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클러스터링 통해서 군집을 추출을 했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군집이 3개가 추출이 되는데요. 이 3개 중에서 평균 최고 온도, 빈도, 지속일수가 가장 높은 군집을 폭염 위험 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최고 온도 기준으로 폭염 위험 지역이 많이 설정이 되는데요. 사실 아까 이제 선행연구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 빈도 얼마나 많은 일수의 이제 폭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한 번 폭염이 왔을 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 사실 폭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제 폭염 위험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폭염 취약 요인 지표를 구성한 것인데요. 이제 아래 요 표가 이제 그 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구학적 요인, 주택 관련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적응 능력 요인으로 나눠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택 관련 요인이 이제 저희가 가장 좀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으로 넣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위에서 첫 번째에서 설정한 폭염 위험 지역을 이 폭염 취약 요인을 이용해서 유형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도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분석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 체감 온도를 이용해서 시계열 클러스터링을 했는데 이 3개 군집이 가장 최적화된 어떤 군집 개수로 나타났습니다. 이 군집 중에서 군집 C가 폭염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파란색이 A고 빨간색이 B고 초록색이 C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A랑 B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여기 초기 부분에 잠깐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요. 근데 C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특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2021년에 가장 무더운 기간이었던 7월 20일부터 31일 중에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거를 살펴봐도 군집 C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고 체감 온도, 총 폭염 일수, 최대 폭염 지속 일수가 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61개 행정동이 나왔는데요. 그 61개 행정동을 폭염 취약 요인 기준으로 3개 군집으로 클러스터링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이 표가 전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요 군집 C에 해당되는 행정동 61개를 다시 구분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군집 1번, 그리고 군집 3번이 좀 더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집 1번 같은 경우에는 주거 유형의 경우에 아파트 비율이 높고 다세대 다가구 비율이 낮았고요. 적응 능력이 좀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의료 인력이나 119 안전센터 개수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은 편이었고요. 군집 3번 같은 경우에는 인구학적 요인,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많고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고 주거 유형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비거주형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래에 정리한 바로는 1군집은 이제 주거나 적응 능력 취약형이다. 3군집은 인구와 주거 취약형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3군집이 클러스터링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 군집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아노바를 실시를 했고요. 이 아노바 결과가 이 오른쪽에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르면 그 단독주택 비율,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비율, 독거노인 인구 비율, 그리고 119 안전센터 1개소당 시민수가 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요. 이 아래의 요 내용은 아까 보여드린 요 군집 3개에 대한 실제 행정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인데요. 이미 보셨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행정동을 대상으로 해서 폭염 위험 지역을 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으로 유형화를 했고요.
일단 서울시 에스타 데이터를 활용해서 2021년 여름에 행정동별 체감 온도를 분석을 했고, 시계열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가장 어떤 최고 온도나 폭염일수나 폭염 지속일수가 높은 61개 동을 위험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61개 위험지역을 3개 군집으로 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정책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정동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형 지역에는 창문형 에어컨 보급이나 같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가 될 필요가 있고, 적응 능력 취약형 지역에는 보건 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등의 어떤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의 어떤 한계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링만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각 폭염 취약 요인이 폭염 피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두 번째로는 에스타 센서가 아까 1,100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서가 대체로 이제 주거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거를 다 센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하진 못했는데, 이후에는 설치 위치에 따른 어떤 국지적 환경도 고려해서 이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어져 있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폭염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더불어서 이제 그 폭염 피해 시설도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흥미있는 그런 시의적절한 그런 그 발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에 관련해 가지고 두 분의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변장석 전남대학교 변장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예, 들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변장섭이라 합니다. 우선 이 논문을 제가 뭐 읽어보면서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논문 흐름이나 이런 것도 정말 좋긴 했는데 몇 가지 좀 약간 뭐랄까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것 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지금 본 연구가 이렇게 특히 서울시에서의 폭염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그 유형화를 하셨는데, 근데 종속 변수로 사용한 것이 이제 체감 온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그 취약 변수들을 사용한 것들을 보니 그 폭염 취약성 지수에 관련된 그런 주요 선행연구에서 나온 지표들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럼 종속 변수 자체가 이 체감 온도보다는 그 지수로 더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종속 변수가 체감 온도라면은 그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같은 것들은 폭염 자체에 미치는 영향 변수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토지 피복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도시 열섬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폭염 온도에는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도시 열섬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본 연구에서는 그 취약 변수들이 대부분 사회 경제적인 인자들만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약성 변수 그대로 간다면 상당히 뭐 다른 선행 연구들하고도 좀 좋은 차별성 두긴 하지만, 특히 주거 주택 요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변수들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그 도심 지역에서의 그 노후 주택 비율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이 폭염에 가장 더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그 주택보다도. 그런데 그 노후주택 비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도시재생 그 정보 체계 그 시스템에서 각 행정정별로 다 또는 격자 단위별로 다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오히려 도심 지역에서 주택 중에서 특히 노후주택들이 더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변수 자체에서의 그런 설정하는 데 있어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그 노용식 부장님께서 토론 있겠습니다.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략연구부장 노용식입니다. 오늘 뭐 주말이고 그다음에 강수영 선생님께서 뭐 특별 과외 그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과외다운 과외를 한번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S닷 데이터를 사용하셨고요. 그 뒷부분에 한 개의 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S닷 데이터의 어떤 그 설치 지점들을 표시를 했으면 이렇게 그 좀 전에 제가 이따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도봉 일동이 폭염 위험 지역 C로 구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보면은 이제 북한산 지역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S닷 데이터를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이제 특징이 있는 곳에 이제 설치를 했더니 도심 지역과 그 다음에 산속에 있는 그 지역 그 지점에서의 어떤 폭염의 효과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S닷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행정동 단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간주하다 보니까 일단 그 군집에서 조금 약간 이상하게 좀 보이는 그런 이제 군집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기후변화 시대에 이제 행정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 행정행위라든지 그런 이제 역량을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행정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복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행정동 단위에서의 그 공간 단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그 S닷 데이터의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폭염 위험 지역을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자주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폭염 위험 지역으로 이제 군집 분석을 했는데요. 그거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 이렇게 그 선행 연구를 하면서 여름에 그 기간을 6월에서 8월로 잡았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6월에서 9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런지 그게 이제 좀 뭐 설명이라면 설명이랄까 아니면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름 지역이면 6월에서 8월까지 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였나 그 설명을 해줬나 그걸 좀 살짝 저희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군집 분석을 했을 때 A, B, C가 제가 봤을 때는 다 큰 폭염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가 있지만 신체적으로 정말 유의미하게 차이가 큰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군집 C 지역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폭염 그러니까 A, B 지역과 다른 신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다 더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책 연구를 할 때는 어떤 이렇게 숫자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그 체감할 수 있는 이제 체감이 안 되면 거기에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취약 요인이라면 이제 다 취약 요인이어야 되는데 제 범주를 나눌 때 그 이제 표 6이죠. 그러니까 저 주셨던 것에 보면 표 6인데 인구학적 요인, 주거 요인, 주거 유형, 사회 경제적 요인, 적응 능력 요인 이렇게 묶었죠. 그러니까 여러 변수들을 이제 유형에 따라서 묶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취약 변수가 보면은 이제 인구학적 요인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든지 다른 것은 이제 취약 요인인데 다른 다른 이제 범주들은 이게 취약 요인인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취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변수로 좀 다가가면 주거 유형에서 아파트 비율, 단독주택 비율, 다세대 다가구 비율, 비거주형 건물 내 주택 비율 이거를 이제 평균을 다 더하면 1이 안 됩니다. 뭐가 하나 빠졌다라는 것이죠. 빠진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건 아마 오피스텔 같아요. 오피스텔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해석을 할 때 단독주택이 높은데 왜 이게 주거 취약형인지 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그 상황까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단독주택이 높다고 왜 주거 취약형인지 그런 거는 이제 뭐 한국적 상황인지 아니면 그 서울의 그쪽 상황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변수를 택할 때 좀 이렇게 팁을 좀 주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잠깐만 이게 전공이 그 조경 쪽인가요? 아니요. 저희 계획 쪽입니다. 계획 쪽이요? 네네. 계획 쪽이라면은 이제 도시계획적 요인이 지금 현재 주거 유형이라고 한 부분이 이제 그 계획적 도시계획적 요인이에요. 또는 이제 물리적 요인이라고 하죠. 이제 물론 이제 주제가 사회 경제적 인자를 부분이어가지고 도시계획적 요인을 주거 유형으로 이제 좀 구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주제에 맞춰서 그런 이제 변수를 선택한 것도 맞지만은 이게 물리적 요인이 아까 변장섭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물리적 요인이 취약 요인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주제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주거 유형으로 하도 좀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토론자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두 번째 발표자인 임효진 선생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그 김민성 선생님도 계시는데 혹시 그 두 발제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랄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개발학과의 박사과정 중인 김민성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주신 발표 자료 잘 보았고요. 상당히 그 현재 환경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그 정책 그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그 코멘트를 해주셨던 그 내용들 중에서 저도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그 분집 A부터 C까지 유형을 한 다음에 그 위험 지역 유형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3개 1, 2, 3 분집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집을 유형화했는지에 대한 그 기준도 좀 함께 첨부가 되어 있었다면 좀 더 발표 자료를 발표 자료의 흐름들을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결론 부분을 제가 봐보면서 이 발표 그 발제 자료의 제목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인자를 고려한 서울시 폭염 취약지역 유형화로 이제 제목을 만드셨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그
그 발제자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그 결론에 가까운 그런 제목을 좀 수정의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 쪽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책 쪽으로 좀 정책 방향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고 보완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그 연구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독자의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네요. 혹시 임효진 선생님 혹시 뭐 이렇게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만은 뭐 토론하거나 궁금한 점 없으십니까? 네,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재난재해 관련해서 연구를 한번 했었는데, 그 이제 재난재해, 그 폭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 이제 우면산에서 이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산사태가 일어났어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데이터가 이제 튀는 값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폭염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가 뭐 재난재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튀는 값들이 혹시 없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혹시 우리 발제자님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토론과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소중한 코멘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조금, 네, 제 뭐 의견이나 아니면은 진행하면서 뭔가 넣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변장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체감 온도를 어떻게 보면 좀 종속 변수처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사실 저희가 이거를 요인 분석까지를 못 갔어요. 이게 저희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체감 온도가 종속 변수라고 보기는 조금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체감 온도로 유형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한 번 더 유형화를 한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거라 가지고 네, 그 부분이 조금 네, 이후에 그 어떤 요인 분석까지 좀 갈 수 있게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노후주택 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짜 노후주택 비율을 저희가 넣으려고 되게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생각보다 약간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또 약간 데이터베이스가 그 세움터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요인을 한번 다시 넣어보고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코멘트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영식 부장님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코멘트를 주셨는데 일단 도봉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나온 지역들을 다 그 네이버 맵이나 아니면은 그 카카오 맵으로 다 찾아봤는데 도봉 일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 왜 이렇게 높은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산 옆인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이게 분명한 에스닷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거 지역에 설치된 곳이나 아니면은 어떤 여기 도봉 일동과 같이 뭐산 옆에나 아니면 다른 자연환경에 인접해서 설치된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름을 왜 6월, 8월이 아니라 그 6월, 9월로 선정을 했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5월도 약간 여름 같고 최근에는 9월도 너무 덥고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데이터를 실제로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9월이 좀 많이 더운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선행연고랑 비슷하게 맞추거나 아니면 기상청 기준으로 여름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ABC를 저희가 폭염 지역을 구분을 했는데 이게 신체적으로 느낄 때 유의미하게 차이가 큰가? 이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그 폭염 지역을 어떻게 구분할지를 고민을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 기존 연구에 따라서 33도나 35도 이상이면 폭염 지역으로 구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역이 폭염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분이 되지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세 가지의, 그러니까 기존 연구를 봤을 때 세 가지, 그러니까 뭐 폭염이 아니라 그 기온이 가장 뭐 높은 거, 그리고 최고 기온, 그리고 폭염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폭염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다 보려면 어떤 상대적으로 시계열 클러스터링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체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건학 쪽이나 이런 곳에 다른 선행 연구를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그 네 번째는 다세대 다가구 비율이 안 맞는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이거 네, 분명하게 체크해보고, 네,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이 빠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부분에서 단독주택이 많은 게 왜 주거 취약형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맞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단독주택이 많다고 해서 꼭 주거 취약인 거는 아닌데, 이게 한국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특성상 단독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좀 더 노후화된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변수 선택할 때 좀 더 도시계획적 요인들 어떻게 넣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지금 추가한 어떤 물리적인 주거 환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변장석 교수님 말씀해주신 거 포함해서 좀 더 다른 요인들을 선행 연구에서 뽑아내가지고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성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됐는데, 첫 번째는 그 ABC 나누는 기준이 조금 더 명시적으로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시계열 클러스터링이 이게 좀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되게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다고 할까요? 이게 예를 들어 35도 이상을 저희가 폭염지역을 보겠다 이렇게 절대값으로 딱 해버리면은 기준을 되게 명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추이가 비슷한 것들을 잡아낸 거여가지고 그걸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본문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론 같은 것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목의 수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미된 그런 제목으로 변경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 내부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효준 선생님께서 폭염 관련해서 튀는 값이 없었냐고 해주셨는데, 튀는 값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웃라이어 기준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전처리 할 때 좀 단순하게 했습니다. 그걸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박스 플랫 그리면은 그 4분위에서 그 위에 값이랑 아래 값 관련돼서 아웃라이어 잡는 기본적인 기준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해서 해당 부분을 쳐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감 온도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 S닷의 기온이랑 습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튀는 값들을 제거를 하고 그 나머지 값들을 이용해서 그 이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말이 너무 예. 길어졌는데요. 아니, 아닙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발제자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이제 줌의 이런 장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12시까지 또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면 좋은데, 오늘 추가적으로 그 토론도 그렇고 네. 발제자도 이렇게 답변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렇게 좀 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새로운 부분과 더불어서 또 이제 이 연구의 질이나 양이 굉장히 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유용한 시간이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발제는 이렇게 마쳐도 교수님, 되겠습니까?
선생님 예, 좀 예, 몇 가지만 예, 더, 예, 우리 그 변장석 아, 교수님, 예. 예, 예, 방금 또 발언해 주시기 생각이 바랍니다. 있어서 그 아까 저기 도봉 일동이 그 좀 이상치가 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요 데이터가 지금 에스타 데이터, 점 데이터를 면 데이터로 보관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변환할 때 그러면 그 에스타 위치가 도봉 일동에서 전부 시가지 쪽으로 몰려 있다면 그 이게 그 공원 분석할 때도 항상 그 경계면 쪽이 이게 그 이게 보관법 하면 가운데 값에 더 가깝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경계면 쪽에서의 데이터를 아무래도 좀 더 보정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보관법 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한번 다르게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노후주택 비율 같은 경우에 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종합 정보 체계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리 동네 재생 정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도시재생 그 관련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우리나라의 행정 단위로 그 노후주택 건축 비율이 다 나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도봉 일동이 그 74% 정도 돼요. 전체 건축물 중에 노후주택 건축물 비율이. 그런 데이터들이 그 지도로도 다 나오긴 하지만 매핑으로 다 돼 있고 이게 엑셀로도 다운 다 돼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데이터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 마지막까지 우리 정장석 교수님께서 디테일한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혹시 뭐 그 저기 발제자 답변은 없으시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잘 숙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유용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음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는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 방정식을 통한 TOD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로 서울시 중심으로 하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임효진, 이창효, 김남태 선생님이 그 발제를 해주시겠는데 발제는 임효진 선생님이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임효진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준비됐습니까?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 방정식을 통한 TOD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서론, 그리고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 그리고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 분석, 그리고 SE, SEM을 이용한 TOD 영향 요인.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화로 인해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고,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매년 증가하여 교통 혼잡, 대기 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전기 수소와 하이브리드 차의 생산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증가 추세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량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는 이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안에서 대중교통과 보행을 위주로 한 다양한 공간 기획을 구상하고 있고 따라서 이 TOD 도입이 도시 또는 교통 계획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행정동 단위로 구분하여 SE, SEM을 통해 공간적 특성에 따른 TOD 계획 요소와 대중교통 이용률과 통행 수요 이 두 가지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해당하는 422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제 시간적 범위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통행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으로 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제 기존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한 종속 변수와 관련된 독립 변수를 선정하였고,
그리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적합도 검증을 통한 모형의 완성도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SEM을 이용한 종속 변수와 이제 독립 변수에 미치는 거리에 따른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TOD 이론적 고찰입니다. TOD는 이제 1993년에 이제 피터 켈도프에 의해 처음 제안됐으며 이제 대중교통 결절점으로부터 이제 반경 약 600m 내에 이제 자동차 통행 없이도 직장 및 상가, 주택 간을 이제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로 통행하도록 하는 도시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 결절점 중심의 고밀도, 복합적 토지 이용과 이제 보행 친화적인 정주 환경을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 혼잡 완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환경 개선 등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제 입지와 기능에 따라서는 도시형, 근린형, 또 개발 형태에 따라서는 도시 재개발형과 신도시 개발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요소는 이제 밀도, 복합적 토지 이용, 도시 설계에 이제 3D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이제 먼저 TOD 관련 연구로는 이제 대중교통 최대 용량 그리고 평균 공시지가, 평균 용적 실현비와 같은 이제 지표를 통해서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한 연구. 그리고 이제 TOD의 계획 요소가 이제 지하철 승하차 승객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TOD의 효과 평가를 위해 이제 보행과 관련된 이제 시설에서 어떠한 행태가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 등이 국내에서는 있었고, 이제 국외에서는 이제 역세권의 이제 TOD 이제 점수를 이제 측정하여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기차역을 대상으로 이제 요인 및 클러스터링 분석을 진행한 연구. 그리고 그 TOD에 이제 5D를 넘어서 이제 TOD 지역적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의 그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구조 방정식을 이용한 TOD 관련된 연구로는 이제 역세권의 유형별 역세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또 역세권의 밀도와 TOD 계획 요소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과 토지 이용 특성과 이제 TOD 이용 의도, 접근성,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TOD 관련 선행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자 수와 이제 TOD 계획 요소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다수고, 그리고 또 역세권에 대한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한 TOD 유형화, 그리고 TOD 효과 평가를 위한 보행시설 분석 등의 이제 다양한 행태를 고려하는 등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종속 변수를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으로 설정하였고, 이제 종속 변수와 관련한 독립 변수를 선정하여 이제 공간 자료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과 첨두 시간대 이제 TOD 계획 요소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점에서 이제 기존의 연구들과 이제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현황 분석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시면 이제 서울 연구 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가구 통행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산출하였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별로는 이제 중구가 약 49%로 이제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양천구가 약 31%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행정동별로는 이제 효창동, 반포사동, 소교동이 높았고, 묵이동, 거여이동, 신정이동의 경우가 이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첨두시의 대중교통 이용률입니다. 첨두시는 이제 중구가 약 60%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가 약 40%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행정동별로는 이제 둔촌 1동, 효창동, 능동이 가장 높았고, 묵이동, 거여이동, 가회동이 이제 가장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내부 통행의 경우에도 이제 전일에는 이제 강남구가 약 177만 통행으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약 50만 통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행정동별로는 이제 역삼일동, 여의동, 명동이 가장 높은 통행량을 보였고, 둔촌 1동, 이촌 2동, 홍제 2동이 가장 낮은 통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두시의 내부 통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구가 약 76만 통행으로 가장 높았고 도봉구가 약 21만 통행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행정동별로는 이제 631동, 여의동, 명동이 내부 통행이 많았고, 그리고 둔촌 1동, 홍제 2동, 삼각산동이 이제 낮은 통행을 보였습니다. 이 전일에 비해 청두시의 내부 통행이 이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서울시 외 지역으로의 이제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SESEM을 이용한 TOD 영향 요인 분석입니다. 기존의 구조방 정식은 이제 상호 관련된 종속 및 독립 변수가 있는 복잡한 데이터에서 이제 직접 및 간접, 이론적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통계적 접근 방식이나 이제 공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델링 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ESEM은 이제 범위에 따라 지형 거리의 범위에 따라 계산된 분산, 공분산 행렬의 분석에 기반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방법론으로 규모에 따른 경로 계수의 변화를 쉽게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성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제 개발 밀도, 토지 이용의 복합성, 도시 설계, 접근성으로 이제 분류하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각 행정동에 위치한 이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수집을 하였고, 이러한 기준으로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여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인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은 이제 시간적 속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전일과 첨도시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TOD 계획 요소 중에 이제 토지 이용 특성에서는 이제 총 개발 밀도가 이제 높은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연구를 이제 근거하여 이제 밀도에 의한 대중교통의 이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그리고 복합적 토지 이용에서는 이제 4개 정도 토지 이용 복합 지수를 이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승하차 인원과 이제 버스용 정류장의 밀도가 이제 TOD와 이제 TOD의 그 지하철 승하차 승객 수와 관련해서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버스 정류장 밀도를 선정하였고, 또 도로망 밀도도 이제 접근성 측면에서 유동인구 본 연구에 종속 변수인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총 개발 밀도 그리고 4개 용도 토지 이용 복합 지수, 도로망 밀도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률과 내부 통행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버스 정류장 밀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에 그리고 유동인구는 내부 통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일의 모델 적합도 검증 결과입니다. 이제 CFI, SRMR을 통하여 이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CFI 같은 경우에는 이제 0.9 이상의 값이 이상이고 1에 가까울수록 적합성이 좋고, SR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0.0 이하일 때 이제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전일의 경우에는 CFI와 SRMR 모두 이제 적합한 모형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첨두시의 경우에도 CFI와 SRMR 모두 이제 기준을 만족하여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총 개발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00m 이내에서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의 양에 영향을 보였으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에 영향을 보였고, 이제 내부 통행과는 이제 거리에 따라 이제 양과 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제 그 개수를 확인하였을 때는 이제 내부 통행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개 용도 토지 이용 복합 지수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에 모두 양의 영향을 보이고, 그리고 도로망 밀도는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에 모두 양의 영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밀도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에 양의 영향을 보이며 약 6,500m 부근에서 이제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유동인구는 내부 통행에 양의 영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의 경우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은 내부 통행의 양에 영향을 미치며 이제 11,000m까지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첨두시의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총 개발 밀도는 대중교통 이용률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이제 전일과 마찬가지로 내부 통행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개 용도 토지 이용 복합 지수는 대중교통률과 내부 통행이 모두 양에 영향을 보이며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큰 영향을 미쳤고, 도로망 밀도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에 모두 양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에는 이제 10,000m까지는 이제 영향력이 감소하다가 그 이후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내부 통행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 밀도는 대중교통 이용률과 양에 영향을 보이며 이제 4,000m 거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동인구는 내부 통행과 양에 영향을 미치며 이제 8,000m까지 영향력이 증가하다 그 이후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률과 내부 통행의 관계로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내부 통행에 양에 영향을 미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이제 구조방 정식으로 TOD 계획 요소가 종속 변수인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거리에 따른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전일의 총 개발 밀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률의 양의 2,000m 이내에서는 양의 영향을 보였으나 또 그 이후에는 부의 영향을 보였고 첨두시에는 부의 영향을 보였는데 이는 개발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보 분담률이 낮아지고 대중교통과 승용차의 분담률이 높아지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역세권의 특성상 오히려 승용차의 이용이 또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4개의 용도 토지 이용 복합 지수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에 모두 양에 영향을 미치며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해 통해 단일 토지 이용으로 인한 통행 집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또 시설 이용 시간을 분산시켜 통행 분산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범위가 확대될수록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망 밀도는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이 모두 양에 영향을 미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에서는 이제 버스, 또 내부 통행에서는 승용차, 택시, 버스와 같은 이제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의 경우에는 이제 12,000m 이후에서 이제 전일보다 첨두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내부 통행은 6,000m 이내에서 전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첨두시의 버스 정류장 밀도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에 4,000m 거리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는 지하철역 주변에 혼승을 통해 연계가 가능한 버스 정류장의 수가 많을수록 또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률과 내부 통행이 모두 양에 영향을 미치며 9,000m 거리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대중교통 이용률이 내부 통행에 전일과 첨두시 모두 양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이제 내부 통행에 미치는 개수의 값이 이제 낮은 것으로는 보아 이제 행정동 차원의 분석으로 이제 내부 통행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작게 도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이제 서울시에 위치한 행정동만을 대상으로 이제 하여 적은 표본수로 인해서 TOD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지 못했고 또 향후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여 많은 표본수를 확보하고 본 연구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TOD 계획 요소를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제를 충분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공간적 의존성을 고려한 구조방정식을 이제 도입을 해서 기존의 어떤 구조방정식의 공간적 의존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TOD 영향 요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토론자로 전남대 변장석 교수님, 그 다음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노영식 부장님께서 토론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남대의 변장석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고, 앞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 이 통행에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꼭 그 연구해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논문을 읽으면서 보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TOD 계획 요소에 이제 세부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발표자분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그 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변수 선정하는 과정에 그런 객관적인 근거 뭐 그런 것들을 더욱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변수에 있어서 통행 자체, 그러니까 교통에서 통행이 특히 TOD 관점에서 보면 직주 근접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통행을 좀 목적 통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가구통행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신 것 같은데 그 통행에 있어서의 그 목적 통행을 좀 구분하면 어쩔까. 그러니까 목적 통행에서 특히 출퇴근 통행이 뭐 첨도시에서도 많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TOD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게 좀 큰 가치가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다양한 변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크게 뭐 몇 가지로 나누시긴 했는데 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총 개발 밀도가 대중교통 이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의 경우 9,000m 이내에서 양의 영향인데 그 범위를 넘었으면 부의 영향이다. 그러면 이 9,000m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TOD의 영향 범위 아닐 것인가? 뭐 그런 부분도 이게 각각의 변수별로 이게 공간적인 그 범위에 따라서 이게 양의 값도 갖다가 그 음의 값으로 갖다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각각의 변수별로 어떤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해석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 연구가 정말 이 학술적인 가치가 있으려면 2020년 자료까지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저희가 이제 생활 양식이나 통행 패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9년과 2020년을 오히려 더 비교해 보는 것이 더 학술적으로 또 정책적인 관점에서 또 의미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근 자료를 더 확보해서 분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영식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TOD 정말 오랜만에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제 TOD를 그 TOD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랜만에 듣고 그 다음에 이 TOD 관련해서 어떻게 좀 논문을 좀 전개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세종시에 사는데 그 TOD 관점에서 보면 거의 뭐 0점입니다. 중심부에 커다란 그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TOD 관점에서 보면은 도시 설계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이 논문에서도 그게 언급이 됐지만 이게 건축가가 주장했던 도시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커다란 면이 아니라 어떤 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이 점 근처에 아까 600m라고 했는데 400에서 800m의 그 도보적인 접근에서 이게 이제 가령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된 지역은 고밀로 또 외곽은 저밀로 개발하는 추구 방식이고요. 그래서 가급적 컴팩트하고 믹스 유즈드가 그런 이제 계획적인 요소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행 친화적인 디자인이고요. 이 주제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까 뭐 1000m 막 넘어가고 막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 또 이거 공간 단위가 이제 행정 동이다 보니 이제 그런 좀 그 설명도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행정 동이 이제 생활권의 중심이라는 가정하에 이 논문을 이제 이렇게 선회해서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전체적인 뭐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논문이 지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전일은 저는 이제 하루 종일로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영어 표현을 보니까 그 previous day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선 날, 그러니까 오늘이라면 그 전날의 개념으로 previous day라고 됐는데 아직도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첨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피크 타임, 요거는 논문을 보면서 이제 그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가 새롭게 나올 때는 그 반드시 좀 부가적인 그 설명으로 이제 밑에다 주석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또 얘기로 가구 통행 실태 조사에서 통행 목적을 이제 12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내부 통행의 개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통행 목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유가 있는데 가령 이제 뭐 귀가 뭐 출근 뭐 등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내부 통행으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저희한테 이틀 전에 주셨던 그 문건에서 표 4와 표 3이 이제 같았거든요. 오늘은 발표하는 자료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체크를 했습니다. 모델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동은 이게 종속 변수가 행정동의 특성상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뭐 가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공간적 자기 상관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그 공간 모델에서 공간 시차 모델이든지 공간 오차 모델이라든지 아니면은 각 그 변수 값에서 그 코에피션트 값이 이제 범주를 가지는 GWR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델 적합성을 좀 따져주시길 좀 바라는 것을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단은 이제 그 구조 방정식의 모델로 했었는데 제가 뭐 R로 구조 방정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게 값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그림이 나오니까 되게 정말 헷갈렸거든요. 이게 분명히 값이 나올 텐데 이게 값을 안 보여주고 갑자기 그림이 나올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제가 R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 오늘 발표자께서 이게 그 값이 안 나오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아까 뭐 이게 여러 지표 중에 지금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지 않은 그 계획 지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의미한 것을 설명을 한 것인가? 그래서 그 유의미하지 않는 것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듣는 내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구조 방정식의 기본 과정에서는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이 있는데 측정 모델 값에 설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이게 그 수치값이 그게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 혼자 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결론 해석 부분에서 이게 공간 단위가 행정동 단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은 너무 좀 튀었다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행정동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하려면은 다른 동, 그러니까 그 행정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살아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정동 간의 이동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 첨도시의 값이 낮아졌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서울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지나친 그 해석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 지표에 대한 그 기초 통계 그걸 좀 충실해 주시고 모델이 모델 그 적합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충실히 해주면 이렇게 모델에 따른 그 결과값에 따라서 좀 재미있는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양한 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 플로어라기보다는 혹시 그 지금 다른 지금 참여자님께서 의문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마저 받고 이렇게 발제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의문이나 강수영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이제 효과 거리가 나올 때 그 거리가 되게 긴 거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행정동 단위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9km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광화문에서 거의 강남까지의 거리고, 4km면은 광화문에서 한 용산 정도 거리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되게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류장이 뭐 대중교통 이용료에 미치는 영향이 4km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를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이제 호수가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뭐 한강이 있고 약간 이렇게 자연지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반폼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거리에 대한 효과가 나올 때 조금 뭐랄까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모형에 뭔가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은 서울 내부에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도권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서울만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전역으로 조금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코멘트와 그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민성 선생님이요. 예. 네. 지금 그 발제 자료에 있어서 이제 앞선 토론자분들께서 소중한 그 코멘트 다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동일한 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마지막에 이제 분석 결과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실제 그 티오리 영향 요인에 대한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그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그 발제자분의 그 의견을 좀 제안을 해주셨다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임효진 선생님이 우리 그 변장섭 교수님 예. 지금 계속 듣고 해주십시오. 있다 보니까 그 분석 결과값 자체가 굉장히 그 거리가 많이 이렇게 길어지게 나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이 데이터 단위를 직계구 단위로 혹시 갈 수 있는가? 행정도 단위보다 더 낮은. 그래서 그걸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공간 데이터들 API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직계구로도 뽑을 수는 있을 거예요. 행정도보다 더 낮은 단위니까. 그 단위로 하면은 아까 그 범위가 늘어나는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디테일한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임효진 그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에 대한 많은 네, 의견이랑 피드백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그 변상석 교수님 먼저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선행연구 변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충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이제 근거를 더 제시하는데 충분하게 이제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어, 그 통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 통행을 고려 안 하고 이제 그냥 그 보행, 그 도보 그리고 그냥 승용차, 버스 이런 택시들의 이용과 같은 내부 통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목적 통행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목적 통행도 이제 고려해서 하면은 이제 그 어떠한 목적이 이제 어떠한 통행들이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지에 대한 그런 해석도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리에 관한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 분석 결과에서 이게 행정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조금 값이 크게 나오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변장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이제 단위를 세분화 해가지고 또 연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데이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2019년 데이터가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다 취합할 수 있는 연도여가지고, 사실 2019년도랑 이제 20년도나 21년도의 데이터를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아쉽게도 그렇게까지는 이제 연구를 못 해가지고,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이제 후에 이제 더 된다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영식 부장님 말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은 컴팩트하고 이제 복합적인 데이터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상 서울시에서 이제 좀 그 주변 이제 수도권으로의 통행도 많아가지고 이제 서울시랑 이제 그 주변 수도권까지 그 한계점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제 수도권과 이제 서울까지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것 하면은 이제 그런 복합적인 데이터들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보행 친화적인 요소들도 조금 더 미처 추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보행 친화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조금 더 TOD에 이제 를 설명하는데 조금 더 보완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한 충분한 설명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용어에 대한 이제 처음 이 논문을 봤을 때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설명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적합성 부분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는지 또 더 따져보고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 이제 또 이제 그래프 상에도 경로 계속 값이 나오고 이제 그 R을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경로 계수에 대한 이제 값들이나 이런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제가 그런 수치까지는 미처 이제 정리를 해서 이 연구 지금 발표 자료나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 포함을 못 시켰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계속값도 이제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수영 선생님 이제 말씀에서
그 수변과 같은 이제 특성에 대한 공간 같은 경우도 이런 공간에 대한 이제 뭐 데이터나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도 이제 충분히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김민성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더 이제 성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충분한 연구에 대한 이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이 논문을 조금 더 양질의 논문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에서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특별히 이제 구조 방정식이 아니라 공간적 의존성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방정식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통계적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정리된 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봤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이 모형에 대해서 검증하고 제대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두 우편의 발제를 들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속에서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특히 플로어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뭐 말씀 안 하셨던 그리고 또 다른 분도 혹시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으시면 할 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양혜미 선생님도 참여하시고 홍지수 선생님도 참여하셨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발언할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피드백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양혜미 선생님도 예, 네, 저희도 이제 논문을 셋이 시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저희끼리만 회의하면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다들 이렇게 깊이 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잘 반영해서, 이 같은 학회지에 투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더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향후에도 이 한국지역개발학회에 관심 갖고 많은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모든 그 발제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12시까지입니다 합니다만은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치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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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